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안주영이라고 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밖에서 볼 땐 그럴싸한 가정이었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공기가 다르게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모범적인 가정처럼 보였을 거예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빠, 예쁘고 여성스러운 엄마, 말썽이라고 모르는 외동딸, 썩 행복해 보이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었을 것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부부였던 엄마 아빠는 그런 자리에선 손을 맞잡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문이 닫히고 집 안으로 들어서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거든요.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했고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는 아무런 감정에 실리지 않은 건조한 외마디가 오갔을 뿐이에요. 두 분 다 제게는 잘해주셨고 각각의 역할을 잘하려고 하셨지만 두 분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거죠. 남들에게 가족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제 졸업식이라든가 명절이나 친척들 모임, 아빠 회사 행사 같은 그런 날만 보여주기 위해 웃는 사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쇼윈도 부부였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엄마는 약간의 우울증 같은 걸 겪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제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그땐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도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하면 집에 일찍 오는 날이니까 그날도 신이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는데 평소 같으면 절 맞아주셔야 하는 엄마가 나와보시지 않는 거예요. 외출이라도 하신 건가 싶었죠. 그런데 글쎄 엄마가 저쪽 끝방 베란다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간을 붙잡고 밖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전 정말 기절할 뻔했거든요. 제게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서운 장면이었고 기겁을 해서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돌아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그 장면이 단순히 충격적인 기억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냥 엄마가 애잔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은 다 커서까지도 계속됐고요. 집 밖으로만 나서면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부모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어린 시절을 지나 학창 시절에 이르러서는 그 연극에 동참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가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해서 힘들다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의 이혼을 숨기려다 들통이 나서 우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저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적어도 친구인 제게 자신들의 힘듦을 토로하고 부모 욕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사이좋은 부부 행세를 하는 부모의 공범자가 되어야 했죠. 친척 모임이나 부모님 모임 따라가야 할 때도 힘들었지만 제일 싫었던 건 제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였어요. 가령 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는 날 같은 거 말이에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소풍처럼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매년 했었거든요. 수련회는 참 좋았는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소풍이 전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주영아, 수련회 재밌었니? 너 친구들이랑 밤새며 놀았어? 재밌게 잘 놀았어. 선생님들이 불 다 꺼버리셔도 이불 속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그 맛이 있지. 그랬어. 재밌었어. 저쪽으로 가서 점심 먹는 건가 봐요. 선생님이 오라고 하시네. 그러네. 엄마가 우리 주영이 좋아하는 걸로 도시락 싸왔으니까 얼른 가서 먹자. 그래.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거야. 엄마 솜씨 알지? 당신도 참.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 누가 들으면 나만 특별한 줄 알겠네. 다 그렇게 해도 당신 음식은 특별하지. 우리 식구 입맛에 딱 맞잖아. 어디 김밥부터 좀 먹어볼까? 여보, 여기 내가 덜어줄게.
아유, 주영이네 부모님은 언제 봐도 이렇게 다정하시다니까. 아직도 신혼이야, 신혼. 아유,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도 이런 걸 보고 좀 배워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날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같이 오지도 않아요. 아유, 주영이 아빠 때문에 집에 가서 또 바가지 긁히게 생겼네. 친구들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기 좋다 하면서 부러운 듯 늘 찬사를 쏟아내셨고,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런 걸 즐기며 서로를 더 잘 챙기는 연극을 어찌나 잘하셨는지 말이에요. 친구들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그런 절 부러워했어요. 특히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아빠가 늘 바쁘셔서 그런 모임에 거의 오지 않는 애들이 더 그랬죠. 주영이 넌 좋겠다. 우리 부모도 좀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했는데 억지 웃음을 짓느라 입꼬리에 경련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바탕 연극이 끝나고 차에 올라탄 순간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정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엄마 아빠가 벌이는 연극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집이 숨 막혔어요. 아주 어릴 때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친구네 집에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저희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인지하고 나니 더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화목한 가정과 부모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애가 아니게 되었어도 제게 집은 언제나 불편하고 숨 막히는 곳,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결혼을 정말 일찍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나섰고 부모님도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기에 졸업한 그해 봄에 바로 결혼했어요. 남편은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쇼윈도 부부 행세를 잘했는지 엄마의 절친한 친구였던 시모도 저희 부모님 사이가 그렇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어쩌면 엄마와 친했기 때문에 엄마는 더 비밀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잘해준다는 걸 과시하듯이 자주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 말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옛날 베란다 난간에 서 있던 엄마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렇게 잊지도 않은 말을 떠벌리는 엄마가 베란다 난간에 서서 곧 뛰어내릴 듯 했던 그때처럼 위태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연애하는 내내 전 찜찜했죠. 저희 부모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는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숨기고 싶어 하셨기에 섣불리 그러지도 못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상견례 날까지 잡고 나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텐데 상견례 전이라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뭘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얘기 말이야. 두 분이서 이렇게 집에서는 말도 안 하는 사이라는 거.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다 들킬 거잖아. 설마 평생 연극을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마라. 대신 결혼식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뭔가를 숨긴 채 결혼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연극을 하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얘기하면 뭐가 달라요? 그냥 지금. 다르지 그럼. 그건 완전 다른 거야. 결혼식 치를 때까지는 지금처럼 해. 그리고 나서는 엄마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넌 걱정할 거 없다. 늘시되게 엄마 절친인데 네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야. 눈 질끈 감고 상견례 잘 치르고 오면 돼. 다 생각이 있으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 걱정할 거 없어. 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시다는 건지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와 남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두 집안이 얽히는 일이고 또 저희 결혼식에 오시는 손님도 저희 손님보다 부모님 손님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니 제 고집만 피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상견례 연극을 끝내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결혼식 자체에 대한 로망이 그리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결혼식에서만큼은 환하게 웃고 싶었는데
그날마저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서늘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숨길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아함을 유지한 채 앉아있는 엄마와 평소보다 근사한 아빠. 두 분은 겉보기에는 더없이 화목한 부부였고 다정하게 제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로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손을 맞잡고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친구들 중에 당연히 제일 먼저 결혼을 하는 거라 다들 신기해하며 제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왔었는데 결혼식에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에 몇몇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도 무척이나 감동한 표정이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달콤한 말을 속삭일 때도 저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말들을 삼키며 꽉 막힌 듯 가슴에 박힌 돌덩이를 느껴야 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이혼을 선언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기로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결혼하던 그 시절만 해도 부모 이혼이 요즘처럼 흔한 것도 아니었고 흠이라면 흠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 부모 이혼으로 다소 책 잡힌다 해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라는 건지. 당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부모님은 또 부모님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저는 그때라도 두 분이 이혼하신 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정하고 완벽한 부부로 보였던 저희 부모님의 이혼은 저를 제외한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어요. 친척들, 남편과 시부모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한동안 오르내리고도 남을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남편이나 시모가 제게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절 걱정하더라고요. 부모님 이혼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어 시모 생신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온통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서 시모가 아닌 제가 주인공 같았지 뭐예요. 세상에, 너도 많이 놀랐겠다.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들도 돌아서면 남남이더라. 부부 무촌이 그렇게 허무한 거야. 엄마, 주영이 속상하게 그런 이야기는 뭐하러 하세요? 뭐 어떠냐? 우리도 이제 가족이고 내가 지 엄마 절친인데 뭐 어때? 안 그러니 주영아? 네, 전 괜찮아요 어머니. 너보다 너희 엄마가 걱정이지 뭐. 그렇게 정좋게 살다가 갑자기 이혼을 했으니. 장모님도 힘들게 내린 결정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엄마가 옆에서 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럼 나야 그러고 있지. 그래, 너희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셨니? 아니,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나라도 이혼할 거야. 네? 네. 아빠는 이사하셨어요. 너희 아빠도 참. 그렇게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다니? 이혼까지 할 정도로? 엄마, 장인어른도 장인어른만의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걸 왜 주영이한테 그래요? 내가 주영이 엄마, 너희 안 싸던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해서 그러지.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자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는 절대 시골 생활 같은 건 못할 뿐으로 전형적인 도시 사람이시거든요. 아빠가 이혼 후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신 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혼을 정당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두 분 사이가 쭉 좋다가 노후를 염두에 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이혼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생 쇼윈도 부부로 살아온 비밀은 그렇게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저도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아이가 되지 않았고 부모의 이혼도 흠이 되기보단 안타까움으로 여겨주셨어요. 이혼 후 시골로 내려가신 아빠와 달리 엄마는 그대로 서울에 남아 아빠와 얽혀있던 대인관계도 그대로 유지하며 잘 지내셨어요. 느긋하고 평온한 걸 좋아하며 매사 큰 욕심이 없는 아빠와 달리
엄마는 자존심도 세고 욕심도 많은 분이셨으니 딱 그 두 분의 성향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신 거죠. 아빠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텃밭 가꾸고 낚시 다니며 한가롭게 잘 지내셨고, 엄마 또한 소소한 투자도 하면서 혼자만의 삶을 잘 살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두 분의 삶을 모두 존중했죠. 그러나 부모님처럼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아이 둘 낳고 내조에 최선을 다하며 제가 바라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고요? 아휴,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절로 나네요. 저희 엄마와 시모가 같은 투자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공동 투자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게다가 재미를 보고 있던 엄마와 시모는 초대박이 터질 거라는 정보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해 그걸 몽땅 날린 거죠. 그 사건으로 시댁도 엄마도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살던 집까지 다 투자에 밀어넣은 시부모는 아주버님 댁에 얹혀 살게 됐고, 저희 엄마는 애들 봐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원래 주식 투자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모가 처음 그런 투자 클럽에 들어간다고 할 때부터 못마땅해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시모를 그 투자 클럽에 끌어들인 게 저희 엄마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남편은 두 분을 말렸는데 결국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됐으니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감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기세등등했던 저희 엄마도 본인 잘못이 있으니 저희 남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절절 매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밥 차리고 그런 건 다 내가 해요. 엄마는 애들만 봐주면 된다고. 아니, 너희들 아침 먹는 게 부실해 보여서 내가 좀 차려봤어.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지는 법이잖니. 어쩐지 새벽부터 무슨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장모님이 부엌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어머, 이서방, 혹시 나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 설쳤나? 아유, 이런 미안해서 어쩌나? 네, 뭐 괜찮습니다. 세상에, 대체 몇 시부터 차린 거야?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 장모님, 아침부터 된장찌개, 생선구이. 출근해야 하는데 다 냄새 배는 음식들이네요. 그런가? 난 이서방 좋아하는 거라고 일부러 차렸더니. 자기가 늘 출근할 복장을 차려입고 아침밥 먹으니까 그렇지 뭐. 밥 먹고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 냄새가 옷에만 배는 게 아니잖아. 머리카락도 그렇고 몸에도 냄새 다 배는 거 몰라? 나도 그렇고 애들도 어린이집 가야 하는데 아침엔 냄새 안 배고 가벼운 걸로 먹는 게 좋지. 그래 알겠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아침에 냄새 나는 건 절대 안 할 테니 걱정 말게. 엄마, 밥은 내가 차리면 되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나 챙겨줘. 그러면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한 엄마의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엄마 마음도 안 알아주고 타박을 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 같은 남편도 그렇고, 그런다고 또 그렇게 눈치를 보며 설설 기는 엄마도 그렇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출근하자마자 엄마를 붙들고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엄마, 이서방한테 너무 저자세로 그럴 거 없어. 너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난 그냥 이렇게 너희들한테 얹혀 있으니 뭐라도 좀 해주려고 그랬지. 아니, 엄마가 공짜로 얹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봐주잖아. 요즘 친정엄마한테 애 맡겨도 다 돈 들여야 하는 거 알지? 공짜로 얹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아휴,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어떻게 눈치가 안 보이니? 엄마가 너무 그러면 나도 속상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속상할 것도 많다. 별게 다 속상하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가 괜찮지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주식 잘 되고 그럴 땐 기세가 등등하시기도 하셨고, 원래 성격도 남한테 지고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신데 다 망하고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 사위한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원래 어떤 성향인지 아니까 더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게다가 자꾸 그 옛날 우울증을 앓던 엄마 모습이 떠오르지 뭐예요. 제 마음이 불안해서 남편에게도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꺼내는 것도 싫은 것 같더라고요. 여보, 엄마한테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돼? 내가 뭘?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눈치 보여야 하니까 내가 불편해서. 나 때문에 장모님이 눈치를 보신다는 거야? 그렇다기보단 아무래도 주식 문제도 그렇고 엄마가 눈치 보여야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라면 난 별로 안 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 저러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엄마한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애들이 열이 조금 나기만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청소며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나서서 하면서도 염치 없다 여기는 것 같았죠. 남편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고. 그러니 저는 그 중간에 껴서 양쪽으로 눈치를 봐야 했어요. 차라리 시집살이가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게 엄마가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것만 해도 눈치가 보일 판에 엄마가 또 돈 사고를 친 겁니다. 둘째 아이 데리러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카드사에서 온 우편물이 있길래 뭔가 하고 뜯어봤죠. 저랑 남편 카드는 다 모바일로 청구서를 받으니 실물 우편물이 올 일이 거의 없는데 이상해서 바로 뜯어본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본 후에야 그 우편물이 엄마에게 온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글쎄 카드 빚이 밀려 독촉장에 날아온 겁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무슨 카드 빚이 이렇게나 있어?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사고를 치면 어떡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 사고 나기 전부터 밀려있던 거야. 내가 또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주식 한창 잘 됐을 텐데 왜 카드값이 밀려있었다는 거야? 그게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다른 걸 좀 하느라 카드값은 천천히 넣으려고 했던 건데 몰라 됐어요.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 카드 빚은 다 어쩌려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돈 빌려줬던 거 받을 게 하나 있어서 그걸로 갚으면 돼.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거 이리 다오. 진짜야?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 그렇다니까. 넌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하는 말들이 뭔가 분명하지 않아서 찜찜했지만 어떻게든 엄마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먹은 상을 치우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리는 거예요.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거죠. 이 시간에 누구야? 여보, 누구 오기로 한 사람 있어? 아니,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강금옥 씨 계십니까? 네? 네, 저희 장모님이신데 실례지만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강금옥 씨가 연체 중이신 카드 대금 채권을 저희 회사에서 넘겨받았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통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엄마가 갚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게 뭐야? 그렇다고 이렇게 집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일단 나가서 저랑 얘기해요. 내가 엄마 때문에 미쳐 정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면 어떡해.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눌렀어요. 그땐 정말 엄마고 뭐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애들도 있는데 집에 추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결국 남편까지 다 알게 되고 어쩌겠어요. 남편이 돈을 만들어줘서 엄마 카드 빚을 갚긴 했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제가 큰애 낳고는 회사를 계속 다녔는데 둘째까지 생기니 애들 돌보는 것만 해도 벅차고 애들 맡기는 돈이 더 많이 들 판이라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거든요. 주식 사고 치시기 전까지는 저희 엄마가 워낙 공사다망하고 바쁜 분이라 애들을 맡아줄 수도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 남의 손에 그 돈 주고 맡길 바에야 제가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며 애들 돌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엄마가 애들을 봐주시게 됐으니 저도 다시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경력 단절 기간도 있었고 애 딸린 유부녀 신분으로 취직이 쉽지는 않았어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당장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니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또 돈 사고를 친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이라도 하면서 제 수중에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전적으로 남편 도움으로 엄마 빚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여서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장 취직 자리 구해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라도 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마트,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적어도 저희 엄마 카드값 낸 돈이라도 남편한테 갚아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말이야. 다음 주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나갈 거야. 저녁 시간 조금 넘어서 들어올 것 같아서 당신한테도 미리 얘기하는 거야. 회사 알아보던 게 잘 안 됐어? 원서 몇 군데 넣었다면서. 연락이 없네. 비슷한 조건이면 유부녀 쓰려고 하겠어? 지원 현황 보니까 30대도 많더라고. 나라도 애 딸린 유부녀는 웬만하면 안 뽑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더 찾아보지 그래. 당신한테 맞는 자리가 어디 있을 거야. 그런 자리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는 거야. 그래도 회사에서 책상에 앉아 하는 일만 하던 당신이 식당 나가서 이모 소리 들으며 일할 수 있겠어? 그게 뭐 대수라고. 해야지. 할 거야. 나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엄마들 많아. 여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마트 캐셔 자리도 알아봐 준다더라. 자리 나기 전까지는 땜빵으로라도 불러준다고 했어.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카드빚 당신이 갚아줬잖아. 그거라도 내가 다시 돌려 넣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건 장모님이 갚는다고 하시잖아. 어디 받을 돈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 명확하게 언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놀면 뭐해. 엄마가 살림 봐주시니까 아르바이트 할 엄두라도 내는 거지. 장모님 빚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다 괜히 몸만 상하지. 내가 알아서 잘할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저를 걱정하듯이 말했지만 그 모든 일의 원인인 저희 엄마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만 아니면 제가 그럴 일도 없었을 테니 남편이 그러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그래도 대학 나오고 멀쩡한 회사 다니던 사람인데 안 해보던 일을 하려니까 처음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식당홀에서 일했는데 제가 뜨거운 것도 잘 못 만지고 무거운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을 돌며 서빙을 하는 걸 잘 못해서 설거지로 밀려난 건데 저한테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도 바쁠 땐 서빙 일도 도와야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 버는 일이 참 고달프긴 했습니다. 일은 저녁 장사까지만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시간 조절을 해놨는데 일 끝나고 아무리 빨리 온다고 와도 식구들 저녁 시간을 맞춰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식구들이 한창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니면 밥 다 먹고 저녁상 물리고 있을 때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한테도 좀 그랬는데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제가 없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자꾸 저희 엄마한테 더 눈치를 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가만 보니 엄마랑 남편 사이의 기류가 늘 뭔가 불편한 게 보였거든요. 엄마야 남편 눈치를 보는 사람이지 뭐라고 할 리가 없고 제가 없으니 남편이 엄마한테 더 함부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그게 늘 신경이 쓰였는데 마침 그때 마트 캐셔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긴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저녁 식사 시간 전에 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식당 그만두고 마트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캐셔로 일하는 거 그냥 누구나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내 서서 바코드 찍는 소리, 카트 끄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넓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규정대로 하는 거라고 해도 비닐봉지 그냥 달라는 분,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 반말로 아무렇게나 대하는 분 등 감정 노동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차라리 식당 설거지가 낫다 싶었지만 식구들 저녁 시간에는 제가 집에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식당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시급도 더 적고 근무 시간도 짧아서 식당 일 할 때보다 돈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다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를 마트 캐셔 자리에 소개해준 동네 엄마가 대리운전도 한다기에 솔깃해서 저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등록해서 가능할 때만 일을 하면 되니까 부담도 덜하고 좋은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콜을 잘 받기만 하면 꽤 괜찮은 거예요. 가끔 팁을 따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에요. 그럭저럭 할만하다 싶었고 벌이도 쏠쏠해서 거의 매일 늦게까지 대리운전도 했어요. 그날도 자정 너머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서부터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는 건지 엄청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들어갔더니 세상에, 글쎄 격분한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전 그야말로 눈이 돌아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 밀치며 남편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이 미친놈! 내가 설마 했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네. 아무리 우리 엄마가 돈도 없고 처량한 처지가 돼서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장모한테 손찌검을 하니? 이거 전속폭행이야.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여보, 진정 좀 해. 진정하고 나랑 얘기해. 주영아,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마.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긴 뭐가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 정말 왜 이래? 엄마가 계속 이렇게 설설 기니까 저 인간이 이런 짓까지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속상해서 죽는 거 보려고 그래? 이건 놔. 나 신고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러지 마. 아빠가 아니라 외할머니를 신고해야 돼. 외할머니 신고해줘. 제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 소리에 잠에서 깬 건지 그전부터 깨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애가 거실로 나오며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할머니를 신고해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제가 결혼은 일찍 했어도 애가 바로 안 생겨 몇 년 있다 저희 큰딸을 낳았으니 큰딸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가 저를 붙들고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큰딸이 의젓한 편이라 그렇게 엉엉 우는 모습은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거라 너무 놀라기도 했고 딸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애를 붙들고 차분히 달래며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잘못한 게 없다고 외할머니가 맨날 아빠를 협박하고 소리 지른다며 우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을 협박하다니요? 아니, 대체 뭘로 엄마가 남편을 협박한다는 건지.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그럴 일이 대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애가 하는 말이 다 무슨 얘기냐고. 엄마가 당신을 대체 뭘로 협박한다는 거야? 당신은 애 데리고 들어가서 애부터 좀 달래줘. 많이 놀란 것 같아. 그래, 그럴 거야. 근데 나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어.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남편에게 다그치듯 물어도 남편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화가 잔뜩 나서는 저희 엄마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쩌겠어요. 엄마한테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말이 이게 이런 식으로 밝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들은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걸 목격했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는 네 아빠 딸이 아니다.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아빠 딸이 아니라뇨? 장모님, 그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에?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뭐? 이제 내가 어떻게 발뺌할 도리도 없고 어차피 밝혀질 일 아닌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그럼 내가 입양한 딸이라는 소리야? 그건 아니야. 넌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이지. 네 아빠가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뭐? 내 아빠가 따로 있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을 좀 알아듣게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가 결혼 전에 날 가진 상태로 결혼한 거야? 예, 그건 아니지. 네 아빠랑 내가 결혼한 게 언젠데. 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어. 뭐라고?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럼 이제 와서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해야 하니? 그럼 내 친아버지는 누구야? 넌 알 것도 없어. 어차피 나한테도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젊을 때 한순간 실수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두고 바람이라도 폈다는 소리야? 예. 넌 꼭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겠니? 실수였다고 하잖아. 엄마는 양심도 없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한테 난 뭐야? 아빠는?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 그런 건 아니야. 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도 모르는데 네가 친딸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겠니?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평생... 그만해. 너한테 비난받자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고 따랐거든요.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신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빠를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랑 얘기를 하고 나면 걱정하던 일들도 별일이 아닌 게 되고 고민하던 것들도 어느 정도 방법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랬어요. 아빠는 늘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제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 얹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남편에게 엄마의 그 비밀을 제게 다 폭로할 거라고 협박했던 겁니다. 비밀을 지켜줄 테니 돈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돈 없이는 못 사는 엄마, 가진 걸 다 잃고도 그 지경에서도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이었던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절 팔아 제 남편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제 남편은 엄마가 제게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동안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돈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저와 아빠의 관계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카드비 싸고까지 치고 그것도 남편이 갚아줬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돈을 더 요구하며 협박을 해대니. 그런 상황에서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폭발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전 불쌍한 엄마를 남편이 불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서운해하고 있었고, 제가 없을 때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노골적으로 구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엄마는 이제 그게 다 들통이 났으니 아예 대놓고 제게 협박을 하더군요. 엄만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딸을 놓고 사위를 협박해?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맞아? 확실해? 그만해. 너한테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와서 무슨 양심의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거였어? 내가 말했지. 네 아빠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혼한 마당에 나랑은 상관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네 아빠가 널 그렇게 애지중지할 것 같니? 뭐라고?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내 남편 협박하던 거 못하게 됐으니 이젠 아예 나한테 직접적으로 협박하겠다고? 넌 그렇게 험한 표현을 꼭 써야겠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가 무슨 큰돈 목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용돈이다 생각하고.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카드빚 갚아준 게 얼마나 됐다고 또 돈 얘기야. 그럼 네 아빠한테 다 얘기하고 너희 그 아름다운 부녀관계 끝장나게 할까?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겠니?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엄마 자신밖에 몰라? 엄마한테 내가 딸이긴 해?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 양심이라는 게 엄마한테는 없는 거야?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엄마가 외도까지 했을 줄은 몰랐고 제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그 충격만으로도 쓰러질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두고 아빠에게 다 폭로할 거라며 제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니. 전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했던 건 애들 앞에서 남편을 협박하면서 애들한테도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애들까지 힘들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죽을 지경이었지만 우는 딸아이부터 달래야겠기에 아이를 안심시키고 안아주면서 물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근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쇼윈도 부부인 부모의 비밀을 지키느라 힘들었던 전 어린 아이들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짓을 저한테 한 것으로도 모자라 제 아이들에게까지 하고 있었다니. 전 더 이상 엄마를 참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먹힐 줄 알았나 본데 천만에. 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이용당해줄 생각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엄마를 감당하고 싶지도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줘. 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나가라니. 나더러 지금 나가라고 했니? 그래. 당장 짐 싸서 나가줘. 나 더 이상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지금 나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아빠한테 다 밝혀도 상관없다 이거야? 제발 좀 그만해.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필요한 그 돈 뜯어낼 생각 말라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으면 해. 난 엄마한테 인질 잡혀서 평생 돈 해주며 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내가 못할 줄 알아?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고백하고 말겠어.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지금껏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내 남편에 나 거기다 내 애들까지 힘들게 해? 정말 끔찍해. 당장 나가줘.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어딨니? 갈 곳도 없는 이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야? 말했지. 엄마는 더 이상 내 엄마 아니라고. 나가서 어디 보호시설 같은 데라도 알아봐. 우리나라 노인복지 잘 되어 있는 나라야. 엄마를 그렇게 내쫓듯이 내보내고 저는 며칠 고민 끝에 아빠를 찾아가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더 기막혔던 게 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아빠는 이미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 어린아이였을 때 아빠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이미 저는 아빠 딸이었다고 절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으면서도 끝까지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에 엄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항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안다고 입 밖에 내는 순간 엄마랑 이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절 잃을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빠는 절 지켜주기 위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금껏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빠도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아빠를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아빠가 제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절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분이시죠.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동네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아빠. 밤 늦게까지 숙제를 봐주시던 아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늘 제 편에 서서 함께 생각해 주시던 아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 커서까지도 저는 아빠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제일 소중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었다니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닐진 몰라도 그래도 아빠는 제 아빠고 저 또한 아빠의 하나뿐인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무너져도 아빠만은 변함없이 제 편일 거라는 확신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해도 아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빠가 제 아빠여서 끝까지 제 아빠로 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꾸 연락을 해오길래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듣자 하니 노인보호시설에 들어가서도 잘난 척하고 다른 분들 무시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벌써 2번이나 시설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시모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청했고 시모가 몇 번쯤 보호시설에 찾아가 엄마를 만났다고 해요. 보호시설에서 자식이 있는데도 엄마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시모가 펄쩍 뛰며 난리를 치셨대요. 오죽하면 자식한테 쫓겨났겠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모도 저희 엄마에게 친구로서도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다 하며 절교를 선언했고, 엄마의 다른 친구들도 거의 엄마를 손절한 상태라고 해요. 하긴 뭐 저희 엄마가 그런 처지가 돼서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하며 외롭게 살지 모르겠지만 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으면 하네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다시는 엄마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노인보호센터에서 절 불효녀로 몰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해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나 남편이나 엄마한테 할 만큼 했고, 엄마가 저희에게 한 짓은 누구라도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싶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엄마는 잊어버리고 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제 가정 잘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게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답니다. 여러분, 저 취직했어요. 아주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저를 써주겠다는 곳이 생겼거든요. 애 봐주는 엄마는 없지만 애들한테 손이 그리 많이 가는 시기도 지났고, 무엇보다 제가 다니게 될 회사가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회사예요. 회사 대표님이 워킹맘이시고 직원들 대부분이 유부녀인 아동 관련 사업체인데, 그래서 다들 사정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율해서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집이랑 멀지도 않아서 애들 챙겨야 하는 시간에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될 정도예요. 너무 좋죠?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다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게 돈도 돈이지만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너무 좋고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보호시설에 보내놓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냐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제 생각에 변함도 없으니까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또한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렇다고 다들 저처럼 엄마랑 연 끊고 사시길 바라진 않아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엄마라는 사실 그 하나로 모든 것을 감수하진 마세요. 저희 엄마처럼 대놓고 그러진 않더라도 엄마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딸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엄마도 분명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야기 올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또 다른 용기를 얻고 싶네요. 그렇지만 여기에 올리고 싶은 일들을 겪지 않고 순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답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빌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아들로 자랐어요. 어릴 적 제 눈에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험 있는 분이셨죠. 늘 반듯한 경찰 제복을 입고 집을 나서실 때면 저는 마치 제가 즐겨보던 만화 속 영웅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한 존재.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고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념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멋진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시니 전 그 말을 늘 되뇌며 새기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한 번씩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걸 좋아하셨고 그럴 땐 저를 데려가는 걸 또 좋아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걸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신이 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죠.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 아버지와 함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연세 많은 할머니께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물건 맞아? 왜 이렇게 비싸?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죄송해요. 내가 물건값을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뭐야, 미안하다면 다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질러놓고 내가 그 돈 주고 사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왔어요. 이 노인네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일에 끼어드셨고 그 순간 작고 수척한 몸으로 쩔쩔매던 할머니 얼굴이 밝아지고 반면 그 아저씨는 눈살을 한껏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입고 계신 경찰 제복 때문이었을 거예요. 움찔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아니 뭐 경찰 양반까지 나설 일은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서 제가 좀 바로잡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연세도 많은 분께 반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잠깐 들었지만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그런 거고 실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한 건 줄 누가 알아요. 그렇다고 지금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굴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경찰서로 가서 아니에요. 그럴 것까진 없어요. 됐습니다. 참. 된 게 아니라 그럼 할머니께 얼른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세요. 어르신께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 빡빡하게 구시네. 할머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저 그만 가도 되는 거죠? 그래요. 가보셔도 됩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이거 고마워서 어떡해. 정말 고마워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 이 감자 이거 얼마예요? 감자랑 시금치 남은 거 다 줘주세요. 제가 시금치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하시며 감자며 시금치를 그냥 주겠다고 하시는 할머니께 아버지는 제값 다 치르고 물건들을 사셨고 제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잘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려는 뜻 같았죠.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란 게 새삼 감사했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누군가 도와야 한다면 그건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소신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셨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은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바르게 써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강한 사람은 단순히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을 옳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더욱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는 제게 엄마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저는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자랐고 리더십도 있는 편이라 학교에서 반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나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왔고 그러려다 보니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특히 태권도가 재미있어서 꾸준히 했는데 결국 대학까지 태권도로 가게 됐답니다. 그래도 태권도 하면 제일 잘 알아주고 제일 오래된 용인대 태권도학과에 들어갔고 국가대표 생활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렵다는 거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거든요. 결국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아보진 못했고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할까 하다가 지도자 생활에 더 매력을 느끼고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후 대형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어요. 경험을 쌓아 제 도장을 차려 독립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중 남고의 체대 출신이다 보니 연애할 기회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소개팅이다 뭐다 꾸준히 했고 몇 번쯤 연애도 해봤지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정말 잘해주고 예쁘게 연애할 자신이 있는데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다들 저만 보면 넌 멀쩡한 애가 왜 연애를 못하냐 어쩌고 그랬거든요. 저도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저야말로 제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야구 보면서 캔맥주 하나 마시는 게 큰 낙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제 소중한 삶의 행복인 캔맥주가 똑 떨어져서 한밤중에 근처 편의점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골목 어디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되죠. 얼른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한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는 상황 같아 보이길래 재빨리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 남자 제 스토커예요. 벌써 몇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이렇게 따라오더니 오늘은 유난히 가까이에서 저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중한 범죄인지 몰라? 이걸 그냥 확... 정말 감사해요.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저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걱정할 것 없으니 울지 마시고 제가 얼른 신고부터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놈은 콩밥 좀 먹여야 돼요. 이거 모자에 마스크에 아주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부터가 수상한 거지. 얼른 경찰서 가서 제대로 조사하자고요. 여자는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는데 저는 여자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누가 봐도 행색부터 수상한 놈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어떤 여자가 겁에 질리지 않겠어요. 게다가 평소에도 자기를 스토킹하던 남자였다면 그 공포가 어땠을지 저로서는 짐작도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스토킹 같은 그런 짓을 왜 하는 걸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건가요? 일종의 병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빨리 와줬고 저 역시 진술을 해야 하니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됐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얼핏 볼 때도 예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진짜 예쁜 얼굴인 거예요. 경찰서 조명이 진짜 날 조명이라 그런 조명 아래에서 예뻐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여자는 그 아래에서도 예뻤어요. 스토커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죽자고 따라다닐 만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쁜 여자는 제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마침 집도 가깝고 하니까 가끔 연락 주고받는 동네 친구처럼 몇 번 만나다가 제가 남자답게 사귀자고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더 좋은 거예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예쁘고 사람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예쁘고 착한 제 여자친구를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남자가 되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청혼했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대전이 고향인데 딸만 셋인 집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에요. 처가 분위기는 저희 집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신 편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시다는 건 알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시는 경향이 좀 크고 솔직히 그리 다정하신 편도 아니거든요.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여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버지를 영웅이라 생각하며 자랐고 지금도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지만 저희 집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버지의 그런 성향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물론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처가는 장인어른도 엄청 다정하시고 분위기 자체가 아기자기한 거예요. 연애 때부터 아내 가족 단톡방은 쉴 틈 없이 울려대며 온갖 사소한 것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 있어? 단톡방이 갑자기 왜 그렇게 난리가 났어? 아니, 이것 좀 봐. 아빠가 호두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 진짜 귀엽지 않아? 호두? 아, 키우신다는 강아지 말이지. 어디 봐. 귀엽긴 하네. 근데 이걸 아버지가 찍어서 올리셨어? 우리 아빠 거의 매일 이렇게 호두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 언니들이랑 나랑 다 서울에 와 있으니까 호두 자주 못 본다고 보여주시는 거지. 와, 진짜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다르시다. 그 사진 한 장 보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진 매일 올리신다며? 그럼 매일 이러신다고? 매일이 뭐야. 그냥 하루 종일 이런다고 보면 돼. 영통하자 그러네? 자기도 인사할래? 그렇게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영통도 수시로 하고 사진도 계속 주고받으며 가족이 일상을 전부 공유하는 걸 연애 때부터 알긴 했지만 결혼해서 보니 실제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처가 분위기가 부러웠는데 실제로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니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솔직히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적응할수록 좋은 것 같았고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죠. 장인 장모님은 대전에 계시지만 처형들은 둘 다 서울에 있어서 자주 보는 사이였어요. 큰 처형은 결혼은 했는데 형님은 공부만 하신 분이라 운동이라고는 안 하셔서 처형이 오히려 자기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할 정도였고 작은 처형은 아직 미혼이라 처형들도 저를 든든하게 여겨서 뿌듯하기도 했죠. 아내의 본가인 대전에서 처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은 언제나 분위기가 시끌벅적 화기애애했어요. 서울에 사는 세 자매는 늘 모여서 함께 대전으로 향했죠. 큰 처형네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어른 5명인 거잖아요. 한 차로 이동하면서 휴게소에도 들르고 그 자체가 여행인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도착하면 장인 장모님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나와 맞아주셨는데요. 딸 셋에 사위 둘, 각자 좋아하는 메뉴 하나씩만 넣어도 상다리가 휘어지는 거죠. 세상에 장모님, 이걸 다 어떻게 저희 다녀갈 때마다 몸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유, 무슨 자네 장인어른이 나보다 일품 요리는 더 잘해. 난 생활 요리 반찬 위주인데 저 양반은 잔치상에 최적화되어 있어. 주한상이라고 해야 하나? 와, 장인어른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버님은 요리는커녕 주방 근처에도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어머님이 아버님 물 한 잔도 다 갖다 드리잖아. 워낙 옛날부터 그러셔서 이젠 바꾸지도 못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 사돈 어른이 힘든 일 하시잖니. 늘 밖에서 고생하시니까 안사돈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지. 맞아요. 장모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항상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아내의 착하고 예쁜 마음씨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 동시에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존경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없는 부분들을 가진 분들이니 배울 수 있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가 행사가 기다려질 정도로 저는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대전 처가에 가는 것도 참 좋았고 말이에요. 김서방, 잊어버리기 전에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저기 베란다 창고 제일 위에 있는 박스 좀 꺼내주고 가게. 아유, 저게 무겁지만 않으면 의자 놓고 올라가서라도 꺼내겠는데 해보려다가 너무 무거워서 실패했지 뭐야. 아유, 그럼요. 그러다 허리 다치세요. 잘하셨어요. 이런 거 있으면 다 모아뒀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스?
뭐가 들어있는 건데? 얼마나 무겁길래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린 거야? 옛날 앨범인데 요즘 누가 앨범 보니?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올려주고 간 거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럴 땐 딸만 있는 게 좀 불편해, 그치? 우리 어릴 때도 뭐 하나 하려면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잖아. 슬프게도 이제 우리 아빠는 허리 다칠 걱정을 해야 하는 연세가 되셨으니 우리 집에 하나뿐인 건장한 남자인 김서방이 수고 좀 해줘야겠어. 뭐야 당신 진짜 이러기야? 나도 남자야. 왜 김서방만 남자래? 제대로 못 들었구나. 건장한 남자라고 정확하게 말했는데 이제 됐지? 우와 2번 죽이네. 장모님 제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요. 난 분명히 자네한테 말했어. 제 말 뾰족하는 거 괜찮냐고.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자네가 좋다고 했네. 난 분명 반품 안 된다고 했어. 어쩌나. 난 건장한 남자든 비실한 남자든 당분간 데려올 생각이 없으니 김서방이 계속 수고 좀 해줘야겠네. 어떡해. 여자 넷이 김서방만 쳐다보고 있게 생겼어. 아유 저야 영광이죠. 얼마든지 맡겨주십시오. 장모님은 물론이고 처형들까지 저의 듬직함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좋았죠.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단톡방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대전, 서울로 떨어져 살아도 매일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모습.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가에서의 시간은 유난히 빨리 흘렀고 처가에서 돌아올 때면 저는 꼭 저도 장인어른처럼 다정하고 거리감 없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든든한 모습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다정하고 친근한 아버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얼른 아이를 낳아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형제가 많다는 것을 큰 장점이라 생각했으니 아내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어요. 최소 2, 아니면 자기가 자랐을 때처럼 3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임신을 바라고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걸 처가 식구들도 다 아니까 몸에 좋다는 것도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아내는 먹기 싫은 것도 참아가며 열심히 해주시는 대로 먹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어요. 저도 몸에 나쁘다는 것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마음을 보탰죠. 특히 아내가 몸이 찬 편이라 장모님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아내는 원래 사우나를 싫어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답답해하고 땀 흘리는 것도 불편하다면서 온천 여행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사우나에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는 아내의 노력이었죠. 처음엔 마지못해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우나에서 만난 아줌마들이랑 인사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는 것 같더니 그게 꽤 재밌는 눈치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그 예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한껏 들떠서는 그러는 거예요. 나 사우나에서 귀인을 만난 것 같아. 귀인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늘 같은 시간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익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편에 속하는 분이 한 분 계셔. 처음엔 그냥 목례만 가볍게 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글쎄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라는 거야. 오,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사우나에서 공짜로 아니 진료받았어? 장난 아니었지. 나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물어보러 병원 가기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왕창 물어봤어. 너무 좋더라고. 정말? 그랬겠다. 친절하게 잘 얘기해줬나 봐. 처음엔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뭐랄까? 그래, 정말 신뢰가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나름 규모도 좀 있는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대.
진짜 신기하긴 하다. 사우나에서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를 다 만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귀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분 덕분에 조언도 많이 얻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 사우나 싫어해서 억지로 다니던 아내가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고,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는데, 아내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 덕분인지 얼마 후 우리는 임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내는 그게 다 그 의사 덕분이라며 원래 생각하고 있던 병원이 아니라 그 의사가 일하고 있다는 병원을 선택해서 다니게 됐어요. 어디든 아내와 마음 잘 맞는 의사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가뜩이나 몸도 약한 아내가 임신까지 했으니 저는 아내의 호위무사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입버릇처럼 입덧도 제가 대신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대신 해주진 못했고 같이 해주기는 했죠. 진짜 신기하게 아내가 하는 입덧 증상이 저한테도 똑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입덧까지 같이 하면서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내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되는 과정은 정말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걸 안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감정들도 함께 느꼈어요. 이래서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매주 조금씩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 사연 있는 부부인 줄 알겠다고 시험관 수정란 시술 수십 번 하고 겨우 얻은 아이인 줄 알겠다 하며 아내와 웃기도 했네요. 임신해서 아내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고 태동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 정말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아내 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아이의 발바닥 모양을 제 눈으로 봤던 날의 흥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아내와 저는 둘이 소리를 깍깍 지르며 신기해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 아니 아이까지 저희 세 식구의 교감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됐어요. 아내는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고 출산이 예정된 날이 되다 보니 아내보다 제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그런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죠. 아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병실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웬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복도를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숨까지 헐떡일 정도로 뛰는 사람도 없거니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도둑놈처럼 하고 있었으니 그게 유난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 병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수상한 차림을 하고 이상하다 싶을 만큼 뛰어가는 저 남자가 왜 내 아내 병실 쪽으로 가는 거지? 앞뒤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놀라서 일단 저도 미친 듯이 뛰어서 병실 문부터 사수하고 막아섰죠. 누구시죠? 아니 누구신데 지금 여기 이 병실에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인하 씨 병실 맞죠? 빨리 강인하 씨를 만나야 해요. 아니 강인하가 제 아내이긴 한데 대체 누구시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강인하 씨에게 이걸 꼭 전해주세요. 그 남자는 숨이 턱에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 하며 제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제 등을 떠밀어 가면서까지 빨리 들어가라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 남자를 붙들고 뭘 좀 더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그 남자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를 병실로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또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궁금해서라도 얼른 아내에게 그 쪽지를 전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아내도 문 밖에 소리를 들었는지 의아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밖에 무슨 일이야? 내 이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치? 누구야? 난 모르는 목소리던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는... 하긴 뭐 얼굴이고 뭐고 다 가리고 와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만 자기 말처럼 아는 사람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 텐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대체 뭐라는 거야? 내 이름만 들리고 다른 건 뭐라는지 잘 들리지도 않더라. 어찌나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숨이 턱에 차서 말도 잘 못해.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 쪽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여기, 자기가 열어봐. 쪽지? 참 특이한 사람이네. 대체 무슨 일이래? 이리 줘봐. 어디 한번 봐. 저는 얼른 아내에게 방금 받은 쪽지를 건넸고 쪽지의 내용을 본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제게 다시 그 쪽지를 주더군요. 그 쪽지의 내용을 본 저 역시 아내처럼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쪽지에는 아내 담당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절대 그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안 된다고, 그 의사는 최미남 누나고 아내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민환이라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이름. 최민환은 수년 전 제가 제압했던 아내의 스토커 이름이었습니다. 그 쪽지의 경악할 내용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쪽지에는 그 쪽지를 주고 간 남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는데 그만큼 자기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스토커의 이름을 본 순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 병원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장 다른 병원에 가겠다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 결국 그 의사까지 오게 됐죠. 그 의사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는데 뭐랄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주저앉혀서 수술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야 할까요? 제 눈에는 꼭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강인아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러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이나 씨, 예정대로 수술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흥분 가라앉히려고 해봐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나 씨, 나 좀 봐. 정신 좀 차려보라고. 저리 가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리 가라고요. 난 이 병원에서 나갈 거예요. 여기서 수술 받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무슨 설명을 하든 조치를 취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나 씨, 나 좀 봐. 나 지금 의사 아니고 맨몸으로 사우나에서 만났던 사이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말해봐요. 왜 그래요? 당신 정말 최민환 누나예요? 그래요? 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내의 입에서 그 스토커의 이름인 최민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사는 돌변하더군요.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그곳이 병원이고 자기가 의사라는 것도 잊은 채 아내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무조건 수술실로 들어가라며 아내 몸에 손까지 대 아내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선 제가 돌아버린 거죠. 아내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막아섰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그 남자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경찰과 거의 동시에 도착한 그 남자. 그 남자는 의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후 엄마인 의사가 아이를 양육 중이었고 전 남편인 그 남자는 별도의 면접 교섭권 없이 원할 때마다 자주 아이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날 아이를 데리러 전처인 의사 집에 갔다가 급한 일이 생겨 컴퓨터를 잠깐 썼는데 검색 기록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술 중 과다출혈 의사과실,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상해 의사과실에 대해 판례 같은 것들을 잔뜩 검색했더라는 거죠. 처음엔 의료사고라도 낸 것인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런 일은 없었고 이상한 낌새를 차려 의사 서재를 뒤지다가 아내의 진료카드 복사본의 일부를 발견하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온 거라고 해요. 운 좋게도 아내 수술 전에 달려와 준 게 천만다행인 거죠. 하루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달려와 저와 제 아내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하곤 다시 의사의 집으로 가 혹시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확보해두려고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쪽지를 얼른 전해주고 다시 또 급하게 달려갔던 거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최민환, 그러니까 그 스토커 누나라는 것만으로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최민환이 아내 스토커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도 않았어요. 저지른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경미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막 화를 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앞장서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서 그 인간이 다시는 제 아내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이렇게 다시 저희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그 인간 누나라고 해도 그때 별로 대단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면서 동생을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인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 뒤로 일이 좀 있었어요. 당시 처남이 이나 씨, 그러니까 진석 씨 아내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에 크게 좌절하고 아예 폐인처럼 살았거든요. 아니, 자기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누나가 의사라면서 그걸 어떻게 못했답니까? 아니지. 자기 동생이 폐인이 됐다는 이유로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다니요. 그 의사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말 미친 여자라고요. 저도 진석 씨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일이 더 있었어요. 처남이 그렇게라도 살아줬더라면 달랐을까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때 저희들도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쉬쉬했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저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충격적이네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일로 저도 충격을 아주 심하게 받았어요. 그 일 이후 성격도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자기가 의사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싸우기만 하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정말 충분히 완전히 이해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동생 죽음을 왜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 되갚으려고 하는 거죠?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 역시 전처가 미친 짓을 벌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은 막고 싶었어요. 다 떠나서 제 아이의 엄마니까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짓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그 의사는 본격적으로 제 아내 뒷조사를 해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아내와 제가 사는 집을 알아내고 아내가 다니는 사우나를 알아내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내에게 호의를 베풀며 친분을 쌓고 아내의 진료를 맡게 되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아내가 사우나에서 만난 귀인이라며 너무 좋아했으니 저도 두말 않고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병원 홈페이지 후기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의사가 환자들한테 친절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서 컴플레인을 제일 많이 받기로 악명 높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내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친분 있는 자기 사람한테는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믿어하고 좋아하니 그거면 됐다 싶었고 제가 보기에도 아내에게는 정말 정성을 다해주는 게 보였으니 그러려니 했던 거죠. 돌이켜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짜고 있었으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웃는 얼굴로 친절을 베풀었다뇨.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굳이 제왕절개를 하자고 했을 때 그땐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누가 이런 미친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의사의 남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자기 아내를 조사하라고 했고 의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날뛰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러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내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정신 차려. 넌 제정신이 아니야. 네 동생 그렇게 된 게 이분들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이분들은 그때도 지금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고 있네. 야, 강인아. 네가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을 떠는 바람에 내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불공평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니까 나라도 벌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당신이 그런 일 당해봤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아냐고? 당신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당신,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벌받게 할 거니까 각오해. 내가 뭘? 당신도 속고 있는 거야. 저 맑은 얼굴에 속고 있는 거라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남자나 홀리는 년. 그 입 다물지 못해? 경찰관님, 저 여자 저 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아내가 만삭인데 더 이상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난동에 가까운 소리를 짓거리는 그 의사를 아내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경찰에게 부탁까지 해야 했어요. 경찰은 바로 그 의사 진료실의 컴퓨터와 노트북, 각종 서류들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진료실 컴퓨터에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왔죠. 사실 경찰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그 의사에게도 각오하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형법상 범죄라는 게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실행 단계,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착수됐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의사가 하려던 행위는 메스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도구를 조작한다거나 약물 같은 것을 구매한다거나 그런 식의 기록이나 증거가 남는 행위는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자료를 조사하고 검색했다는 것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유의미했던 것은 굳이 제왕절개가 필요하지 않은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제왕절개를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준비 단계를 넘어선 실행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어서 아내와 아이에 대한 중대한 상해치사 미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거기에 오랜 기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아내에게 접근해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왔다는 것, 신생아까지 해하려 했다는 점은 가중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미수에 그쳤음에도 엄중하게 처벌됐어요.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으나 법적 처벌 외에도 그 산부인과에서 해고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그 여자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탄원서 및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옮겨 자연분만으로 순산했어요. 만삭의 상태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아내와 딸 모두 건강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저도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울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울어서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산후조리 중인 아내는 지금도 악몽을 꿀 정도로 그 일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금방 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고 문득문득 떠올라서 미칠 것 같은데 아내는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너무 속이 아프고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라도 빨리 그 여자에게 최고의 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뺏어오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실형은 면했다고 하나 당장 병원에서 잘리고 어디 받아주는 병원이 있지도 않을 테니 밥줄이 끊어진 그 의사는 저와 아내를 찾아와 사정을 하더군요.
아내에게는 그 여자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문일 테니 저 혼자 그 여자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형사처벌까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면허만큼은 그건 저한테서 빼앗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형사처벌까지는 감수해? 뭘 감수해? 그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제 시작이야. 제 동생, 걔는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눈앞에서 그건 제게 세상이 끝나는 일이었다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건 절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건 당신 동생이 선택한 일이지 내 아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그 일로 내 아내는 더 큰 충격에 빠졌으니 그 일로 또 피해자가 된 건 내 아내와 우리 가족이야.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결국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니 마음 여린 제 동생이 그런 선택까지 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해요. 그걸 이유로 복스랍치고 사람을 해. 정말 내 입에 담기도 싫다 정말. 그렇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만삭의 임산부와 태어나는 아이를?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지만 저한테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저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면허라도 갖고 있어야 어딜 시골 같은 데 가서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의사 면허까지 잃으면 저는 정말 끝장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끝장? 말 참 쉽게 하네. 그게 뭐가 끝장이라는 거야? 당신이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 저지르려던 짓은 그 일로 끝장나는 건 우리 가족이었어. 당신은 이미 의사가 아니야. 살인 미수범이지. 그런 사람이 다시 의료 현장에 서도록 내가 놔둘 것 같아?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한 번의 기회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내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울며불며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여자 어깨가 절망적으로 무너지는 게 보이더군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그 여자를 쫓아냈고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가족을 위협한 사람에게 저는 절대 용서를 베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여자 사정을 왜 봐줍니까? 그런 미친 여자는 평생 다시는 환자 못 보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내는 한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고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에 젖어 있어야 할 순간에 끔찍한 공포와 맞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 곁에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아내가 혼자 있는 순간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잘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손수 만들어 주셨고 아내에게 따뜻하게 내밀며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먹고 기운내야 한다고요. 몸이 먼저 건강해져야 마음도 따라가는 거라고 아내의 의지를 다잡아 주셨어요. 큰 처형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줬고 둘째 처형은 언제나처럼 유쾌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죠.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아내를 대했지만 그 속엔 깊은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있잖아요. 그 작고 소중한 아이 존재만으로도 아내에게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볼 때 아내는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아내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며 저를 보며 웃어주곤 하는데요. 그 목소리는 아직 약간 흔들리고 있었지만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해줬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내는 예쁘게 웃어주곤 한답니다.
아직은 가끔 악몽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힘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면 저는 아내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생각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단단해지는 법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제게 늘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그래야 가족을 지킨다고 하셨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아내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딸도 말이에요. 아내가 도복을 입고 태권도장에 하얀 띠를 묶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점점 몸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밤도 있겠지만 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하고 나면 조금씩 그 어두운 기억들도 지워질 것이고 편한 잠을 이루는 날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딸도 조금만 더 자라면 바로 태권도를 가르칠 거예요. 제가 직접 말이에요. 그 작고 귀여운 손으로 품새를 따라하다가 어느 날은 저보다 빠르게 발차기를 날리는 순간도 오겠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고 주먹을 꼭 쥐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 저는 제 딸을 제 보호 안에 가둔 약한 아이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머지않은 어느 날 저희 세 가족이 함께 태권도 수련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진답니다. 매트를 밟는 발소리, 구령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아내가 발차기를 하고 딸이 그걸 따라하며 깔깔 웃고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짓겠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함께 강해질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 아내와 제가 겪은 일이 믿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저희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짐을 저 스스로 다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털어놓아 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역시 마음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그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니 이젠 그게 확신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더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아내와 딸이 강해지기 전까진 제가 항상 지켜줘야 하니까요. 제가 지켜낸 것들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낼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온통 감사한 일뿐이네요. 이 마음 그대로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